자, 프로젝트 관리와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영상 강의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건데, 프로젝트 계획과 그리고 일정 잡는 부분, 그리고 비용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 프로젝트랑은 그렇게까지 관련은 없어요. 아마 이 계획하고 스케줄링 파트는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비용 예측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 고객과 계약을 할 때 이제 비용 산정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 테니 그 정도 돈을 달라. 그렇게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의 이렇게 내부적인 클래스 프로젝트랑은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객슬로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학생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한 달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이게 2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한 학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범위를 세웠다면 이 한 학기가 아니고 2학기가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 실질적으로 느끼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기존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어떤 로우로서 법칙으로서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심플하게 실제 프로젝트는 관련자들이 요구하는 최선의 일정에 약 2배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twice라고 되어 있죠. 우리들은 다 약간 낙관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정을 옵티미스틱하게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보다 실제로 프로젝트의 일정은 2배가 걸린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단 얘기는 내가 한 달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면 2배로 잡고서 진행을 해보면 좀 정확하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잡는데 내가 한 학기 프로젝트니까 이만큼 잡자라고 얘기했으면 이것에 대한 범위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한 학기가 아니고 반 학기 만에 개발할 것, 즉 반학기라고 하면 한 달 반 만에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범위면 적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 계획과 스케줄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기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보게 되면 목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많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목표를 일단 설정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을 정의를 하고 비용을 추정하는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비용을 지금 추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이 있고 고객과 계약을 맺고 실제로 돈거래가 일어날 때, 즉 이제 심플한 예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당장 프리랜서로 하게 되면 고객하고 뭔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할 때 이제 바로 그냥 뭐 쉬운 일이라고 바로 맡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수 정렬하는 프로젝트를 해달라. 이거 엄청 쉽잖아요. 세계수 정렬하는 거. 그래서 오케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오케이 하면 이 세 개가 어떤 수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정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이게 문자일 수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큰 수일 수도 있거든. 엄청나게 큰 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처음에는 이거를 나는 한 10만 원이면 충분해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일하는 거는 100만 원이 넘는 기한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계약은 주의 깊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추정할 때 우리는 비용 추정이 들어가는데 실제 지금 하는 학기의 프로젝트랑은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향후 사회에 나가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란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기 계획, 프로젝트 일정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면 처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는 당연히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표와 목표에 대한 범위가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첫 번째 WBS를 작성하게 돼요. WBS가 뭐냐를 보게 되면 Work Breakdown Structure예요. 뒤에서 약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먼저 만든 다음에 작업별로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별 소요 시간과 노력을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작업과 의존 관계를 정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원을 할당하고 마일스톤을 설정을 해서 일정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목표 설정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목표 및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젝트에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를 위해서 수행해야 할 기본 작업 나오게 되고요. 산출해야 될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승인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심리학과에서 앱을 개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는 나왔죠. 그러면 이 목표에서 수행해야 될 여러분들의 기본 작업들은 무엇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산출해야 될 결과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안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 발표를 해야 되고 기말 발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토타입도 보게 되면 두 종류죠. 기술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결과물의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승인 조건이라고 하면 이 앱에 대한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설정을 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될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네이버 엑스퍼트를 해서 네이버 엑스퍼트처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 별표 같은 평가가 있고 그리고 점수도 있었어요. 별표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도 만족해야 되는 조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죠. 모바일 앱이라는 것도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산출물과 점검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 일정은 이것들이 점검 일정이 되기도 합니다.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고 할 때 우리는 브레인스토밍 하면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브라우징하고 수강 신청하고 수납하고 배정하고 시험 일정 계획을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넓은 범위를 하면 우리가 한 학기에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범위로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어떤 일정 내에 끝마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에서 가장 기본적인 강좌를 착 검색을 하고 수강 신청하는 요것만 수강 신청 시스템으로 놓고 요거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그 프로젝트의 수행을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정해진 기간, 정해진 비용, 정해진 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지위에 가장 키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WBS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했고요. 개발팀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계층적으로 분할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관리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린 요구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로 이 작업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지를 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나눈 것들이 워크다운 브레이크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WBS를 기초로 해서 일정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이 이거는 A, 이건 B, 이건 C, D, E, F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드들 요 맨 끝에 요게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여기에 이니셜을 붙여 보았다고 했을 때 그 이니셜 간에 선행 작업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에서의 선행 작업은 A다. E에서의 선행 작업은 B, D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요구 분석은 설계 앞에 와야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업에 또한 이제 각각의 소요하는 일정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며칠이 걸릴지를 기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작업 의존 관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CPM이라는 단어가 났는데요. CPM이 뭔지를 그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벌써 설명을 드렸고요. CPM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선후 관계를 예측을 했습니다. 즉 어떤 지금 보게 되면 A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 S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 A라는 작업은 뭔가 M3의 선행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경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로들이 S, A, M1, M1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C로 가네요. C로 가서 그래서 M4로 가서 그래서 M4로 간 다음에 I로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M6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요하는 기간이 5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머지 경로들도 다 계산을 했을 때 최대 길이가 결국 그 프로젝트의 소요 기간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소요 기간은 최소한 해당 작업보다는 더 길게 측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요 자원의 할당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에서 태스크 1이 있으면 태스크 작업이 1개월이 걸리고 나면 그 앞에 선행 태스크 3, 4, 5가 태스크 1이 끝나야지만 진행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 작업들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간트 차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는 어떤 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도 이렇게 간트 차트를 하는 프로젝트 관리 툴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원 활동은 그러면 이 태스크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 홍길동이 하고 태스크2는 김동국에서 패러럴하게 진행된다라는 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케줄링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정을 진행하는 것을 끝내고 나면 비용 예측을 해서 고객과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이 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자원과 기간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노력과 자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노력이 여기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원이 여기 왔을 때 듀레이션, 기간이 여기 오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예측의 주요한 변수는 투입되는 엔지니어의 인원수와 작업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비용 예측 기법을 보게 되면 전문가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ERT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 방법이 있는데 알고리즘 방식은 어떤 공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코모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전문가 판단이야 이 도메인에 많이 일을 해온 사람의 그 도메인 지식을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펄트라는 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여기서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약간 낙관적인 예측이 있고 그리고 일반 예측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관적인 예측이 있었습니다. 낙관적인 예측은 이거 10일이면 돼. 비관적인 예측은 100일이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예측은 50일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평균 기간을 내는 것이 펄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코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고리즘식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코모라는 단어를 여기 말고는 또 들어볼 새가 없기 때문에 한번 뭐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먼저 추정한 후에 이를 준비된 시기에 대입해서 공식을 사용을 해서 노력을 예측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프로젝트 개발 소프트웨어의 유형, 팀, 프로젝트, 프로세스 등 제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예측할 때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서 A는 그렇게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즈, 여기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파트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B가 있고 여기가 M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서 요 A에 들어가는 것과 M에 들어가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A는 유기형, 즉 소규모 팀에서 개발하는 잘 알려진 응용 시스템일 경우에는 이 A가 2.4가 됩니다. 반결합형일 경우에는 3.0이 되는 거고요. 내장형일 경우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3.6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B 파트도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운 건 0.15가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분은 1.12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거는 1.20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파악해서 앞에 곱해진 수와 그리고 뒤에 이 지수승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앞에서의 이 흐름, 이 공식에 따라서 KDSI를 바꿔주게 되면 KDSI를 바꿔주게 되면 KDS가 20일 경우에는 한 요 정도인데 지금 보게 되면 유기형 잘 알려진 애플리케이션이 이 정도 그리고 반결합형이 이 정도 그리고 유기형이 코드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경사도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DSA가 뭐 100이면 뭐 대략 이 정도에서 어떤 MM을 예측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MM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 KDSI일 때 일반적인 잘 알려진 것은 한 400 정도일 거고 그 인베디드 시스템일 경우에는 대략 한 1000 MMmonths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코모 능력의 승수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용 드라이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 비용 드라이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신뢰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그리고 제품의 복잡도, 그리고 실시간 시스템 실행 시간의 제약, 주기억 장치의 제약,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안정성, 처리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개인 특성이기 때문에 분석가의 능력, 응용 경험, 그리고 컴퓨터와의 친숙성, 프로그램 능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언어 경험 등을 이런 약자로 써놓은 거고요. 맨 마지막에 프로젝트 성격은 소프트웨어 공학 원리의 사용,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 개발되는 개발 일정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에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매우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승수 M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통이라면 보통 지금 1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코모 81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초기에는 사실 우리가 어느 규모의 그 크기의 프로젝트를 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또한 기본 예측 모델에서 B와 M의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주관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B와 M이 뭔지를 보게 되면 여기 지수승에 B가 있었고 뒤에 곱해지는 게 M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M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노력 승수 M을 곱해지는 파트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주관적입니다. 또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보정이라는 것은 이게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과 속성값을 계속 보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코코모 8.1의 공개된 속성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팀 고유의 환경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것이 코코모2입니다. 코코모2는 뭐냐면 앞에 코코모 8.1을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다른 모델, 다른 비용 산정 모델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이라고 하는 건 1단계는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단계로 나누고 2단계는 초기 설계 단계로 나누고 3단계는 구조 설계 이후의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인수인 KDSI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는 예측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도 예측이 어렵죠? 여기는 좀 예측이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코모 8.1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구조 설계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 이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있을 때에 코코모 8.1의 방법을 3단계에선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라인 수를 예측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1단계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 2단계는 초기 설계 단계는 다른 방식을 씁니다. 일단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화면이나 출력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3세대 언어 컴포넌트 개수를 세워서 응용 점수를 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노력을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초기 설계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능 점수 방법을 채택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기능 점수 방법을 먼저 배우지 않았죠. 요거랑 조금 유사한 방식인데 개수를 세고 이런 건데 조금 더 상세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로토타이핑 노력 추정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즉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면이 몇 개인지를 세는 게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에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를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문서를 출력하는 보고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3세대 언어 컴포넌트의 숫자를 셀 수도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숫자를 셌을 때 이제 화면과 보고서의 복잡도 수준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뷰의 개수가 몇 개이고 그리고 섹션의 개수, 보고서의 경우에 섹션의 개수가 있으면서 자료 테이블의 개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게 단순한 건지 복잡한 건지 아니면 그냥 중간치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3세대 언어 화면과 보고서 그리고 3세대 컴포넌트 여기서 결정을 했다면 단순한지 중간인지 복잡인지를 결정했다면 그런데 화면하고 보고서는 서로 다른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화면이 좀 더 만들기 쉽고 그리고 보고서가 조금 더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3세대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순, 중간, 복잡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단순한지 중간인지 복잡인지를 수치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트 포인트라는 걸 구합니다. 오브젝트 포인트라는 것은 화면 보고서 3세대 언어 컴포넌트의 개수에 가중치를 곱해서 객지 점수를 구하는 겁니다. 구현할 때의 노력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면이 10개인데 화면의 복잡도 가중치가 2라고 한다면 중간치기죠. 그러면 오브젝트 포인트는 20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재사용률을 예측해서 공식에 대입해서 new object point, 그러니까 재사용은 조금 우리가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new object point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new NOP, new object point라는 것은 OP를 대입해서 거기서 재활용하는 비율을 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객체 점수인 경우 지금 여기 20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은 기존에 있는 걸 재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0 곱하기 100 마이너스 50을 해서 결과를 하게 되면 new 오브젝트 포인트의 노력은 1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재사용 아무것도 안 한다, 0이다. 그러면 결과는 20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엔 객체 점수 생산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PROD라고 해서 NOP 나누기 months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뭐 매우 낮은, 중간, 높은, 매우 높음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점수, 객체 점수 생산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경험과 능력이 낮다면 우리는 7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객체 점수 생산성을 CPM은 NOP PROD에 넣어서 대입해서 최종 PM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노력은 10이 드는데 개발자 생산성이 7, 그러니까 즉 한 달에 7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힘이라면 그러면 1.42인 맨 먼스가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42만큼 노력을 들여야지만 우리가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 점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점수에 있어서는 정확한 라인 수는 예측이 불가능할 때 기능 점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능 점수를 여러분들이 언제 봤었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 초기 설계 단계일 때는 기능 점수 방법을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능 점수 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이 프로토타입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를 보게 되면 앞에서 화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면이 좀 더 세분화돼서 입력, 출력, 지리, 파일, 인터페이스의 개수를 구하고 그것으로서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의 가중값 구하는 것은 앞에랑 좀 유사하죠. 그리고 기능 점수 1을 구현하기 위한 LOC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 점수 1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언어는 3비사가 필요하고 C 언어는 150, 파스칼은 91, 에이다는 71, APL은 32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고급 언어로 갈수록 언어의 그 라인 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총 라인 수는 뭐 FP 곱하기 원하는 언어의 1점당 LOC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라인 수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 노력이라는 것은 총 라인 수 나누기 생산성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능 점수의 기본 개념을 보게 되면 기능 점수는 구현되는 언어와 관계없는 메트릭이다 라고 되어 있고 기능 점수의 방법은 모든 항목에 일률적인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점수, 펑션 포인트라는 기능 점수는 총 기능 점수, 그로스 펑션 포인트와 처리 복잡도 보정 개수, 프로세싱 컴플렉시티 어드저스먼트를 곱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수치를 곱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GFP랑 PCA가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점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일단 처음에 변수가 GFP죠. GFP는 앞에 프로토타이핑 점수 산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즉 우리는 5가지 기능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5가지 기능 분야가 뭐였냐면 입력, 출력, 지리, 파일, 인터페이스인 거죠. 이 각각에 대해서 개수를 파악하고 또한 복잡도를 프로토타이핑 할 때도 단순, 중간, 복잡으로 결정을 했었죠. 여기서도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5가지의 기능 분야가 각각 10개씩이라고 하고 복잡도는 대략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0 곱하기 3이 이렇게 GFP 각각의 분야에서의 개수와 복잡도를 곱해서 썸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제에서는 10 곱하기 3이 5개이기 때문에 GFP는 15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14개의 질문을 이용해서 각 처리 복잡도에 대해서 0부터 5까지를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신뢰도 높은 백업과 복구를 요구하는가 해서 이게 가장 복잡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처리 복잡도가 5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뭐 중간 정도면 대략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점수를 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처리 복잡도 보정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두 번째 변수가 PCA였죠. 어디서 이렇게 했냐면 이 펑션 포인트를 할 때 앞에 GFP라는 것은 기능 곱하기 복잡도였습니다. 이거의 썸업이었고요. 근데 PCA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PC 앞에서 얘기했던 처리 복잡도 계산 14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1부터 14가지의 처리 복잡도를 썸업을 한 다음에 개수로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즉 앞에 14가지 질문 중에서 2개가 높고 나머지가 보통이라면 PC는 이 2개는 가장 높은 점수 5가 되고 나머지는 3이 돼서 46이 되는데 이것을 이 46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1.11이 나온다는 거죠. 보정계수가 1.11이 나오게 되면 펑션 포인트는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150과 1.1을 곱해서 165가 펑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생산성으로 나누어서 맨 먼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능 점수 산정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국내 기능 점수 산정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찾아보면 나오고요.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산정 기준의 큰 틀은 코코모2의 초기 설계 모델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설계 모델을 다시 가면 여기서 보게 되면 초기 설계 모델이 뭐였냐면 요 2단계가 초기 설계 단계였습니다. 즉 여기서 기능 점수 방법을 채택을 했었죠. 즉 여기서 기능 점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요 5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기준으로 지금 보게 되면 국내 기능 점수 산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외부 입력, 외부 출력, 논리 파일,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 외부 조회에 대한 5가지에 대한 복잡도와 그리고 이 앞에 14가지의 질문에 대한 기능 점수에 우리가 레이팅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복잡도를 계산을 해서 비용 산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대략 어떻게 이 노력에 대해서 수치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영상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